자, 지역지구제를 다시 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지역지구제가 아까 99페이지죠, 그죠? 여기는 이제 문제점하고 그다음 넘겨보시면은 잠깐 넘겨보세요. 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00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 취지입니다. 그죠?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째 보겠는데 전 페이지 가시면 지역지구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토지용 규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 들어갑니다. 지역지구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주택하고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거 전형적으로 바꾸니까 외부 효과 해결책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하고 단점을 본다면 자, 일단은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은 달성됐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잘하자 그래서 효율성은 달성이 됐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이제 도모가 됐냐면 세대 간의 형평성이에요.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 세대가 뭐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만약에 주거 전형주로 바꾸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이 환경이 더 좋아집니까? 좋아지면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이라는 것은 현 세대와 후세대입니다.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형평성이 발생이 되냐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지역 간. 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A 지역과 B 지역이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자, 개발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주변 여건이 여기 근처에 이제 어떻습니까? 뭐 GTX가 뚫리고 전철역이 지나가고요. KTX 막 지나가고 백화점이 생기면 중심 상업지로 바뀌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여기는 바꿔주고 여기를 안 바꿔주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까? 그래서 TDR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직성 문제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이쪽으로 안 풀어주다 보니까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니까 불법 개발이 처리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목적이 가시면 2번 효율적인 이용은 도모했죠. 도모했는데 자, 3번 자, 토지 자원이 효율적인 이용을 했으며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관계는 그냥입니까? 세대 간입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 이용은 도모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가시면 용도지역 간의 무슨성 문제가 야기됩니까? 형평성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TDR이에요. 찾았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따 보고 나서 다시 올 거고, 뭐 경직됐다는 자체는 뭐 계획 단위 개발 같은 거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법 개발이 나타나는데, 자, 이건 참고하시고 넘겨보세요. 단기 장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가 경제적 효과인데 예전에 나왔다가 얘네들은 문제가 끊깁니다. 그럼 지금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요약 강의니까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주거 전용주로 바뀌게 되면 이 지역이 쾌적성이 증가해요.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되어 신축이 안 돼요. 그럼 공급이 불변이죠. 그럼 공급 불변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는 재고주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량이라는 거 배우셨죠, 저번에? 그럼 절량은 뭡니까? 단기입니까? 단기예요. 물량이 안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요만 증가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뛸 수가 있죠. 그럼 2억만큼 초과를 얻게 돼요. 근데 그것이 신규가 아니라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요. 기존 공급자입니다.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습니다. 그럼 일단 초과이윤이 나타난다는 것은 독점인데 그 위치를 점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 독점이라고 이따가 배우십니다. 사전적 독점. 자, 사전적이라는 것은 지역지구제가 실시한 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전에 미리 점에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재벌이
또 사람이 재벌이라면 지가 재벌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지 독점은 사전적 독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장기에 신규들이 들어와요. 유량으로.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까? 신규라는 것은 유량이죠. 그래서 물량을 쏟아버리면 다시 가치가 하락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규 공급자는 정상이윤만 얻게 되는 거죠. 정상이윤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비용에 따라 달라져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에 따라서 갑니다. 자, 비용이 일정할 수 있고요.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자, 비용 증가와 비용 일정 갑니다. 자, 아까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기존 주택에 금이 갔죠, 그죠? 그럼 저량에 대한 양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만 상승합니까? 얼마에서 얼마? 3억에서 5억으로 꽁충 뛰어버려요.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까? 자, 두 개 다 공급량은 늘어난다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늘어나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비용이 일정하다는 건 옛날에 3억짜리 만들 때 1억이 들어갔다면 지금도 1억 들어간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시 3억대로 옵니까? 원래대로 간다는 거죠. 비용 불변은. 시멘트 자재값이 오르면 분양가를 올리겠죠. 그럼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지금 3억에서 5억으로 뛰었죠. 그럼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가 늘어납니까? 공급이 무조건 증가하죠. 공급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서 자,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냥요 비용이 올라갔어요. 1억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한 2억으로 생산비가 들어가요. 그럼 원래보다 그냥요 높아져요. 높아져서 원래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다 그냥입니까? 공급량은 증가했습니까? 가치는 비용에 따라가요. 비용 일정은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갑니까?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높다고 하셔야 되죠. 할게요. 자, 주택시장에 대한 미친 효과 단기입니다. 단기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니까 부의복가를 제거했죠. 그럼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므로 기대수익 그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단기는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합니까? 가치 상승만 나타나겠죠.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적 독점을 얻었죠. 초반을 획득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자가 진입을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비용 일정일 때는 얻을 가치까지 떨어져요. 원래의 가치까지 알고요. 그 주택의 양은 증가하고 비용 증가는 그냥입니까? 원래 가치보다 높은 수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은 달성됐는데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됩니까? 그래서 나온 게 TD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원래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었어요. 지역지구제는 들어오면서 국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TDR이라는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TDR이라는 거 가는데 사람다. TDR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으면서 트랜스폴이라는 걸 양도한다는 거예요. 디벨롭 라이트는 개발권입니다.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용적률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 얘기겠어요? 미국 얘기겠어요? 미국도 보존지역이라는 게 있겠죠? 그린벨트로 묶거든요.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래서 보존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그린벨트로 묶고 여기는 개발을 허용하면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입니까? 약이 됐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손실을 우발적인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적 제한이 들어갔어요. 그럼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 죽을 때까지 그린벨트를 묶어라? 이런 거 하는 게 우리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입니까? 미국은 해줍니까? 재정 부담이 아니라 시장기가 맡긴다는 거예요. 그 시장기가 맡겨서 자 우리가 얘한테 이제 소유권은 주고 개발권도 부여해요.
소유권과 개발권을 다 줍니다. 근데 얘는 소유권은 주는데 용도 제한을 해요. 그래서 개발권을 안 줘서 못 짓게 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짓고 6층은 못 짓게 해요. 그러니까 개발권을 안 줘요. 그럼 그냥요 사와야 돼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양도하죠. TDR 증서를 넘기게 되면 얘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또 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된 거죠. 그럼 손실이 완화됐다는 자체는 자 요거에 대한 목적은 아까 지역지구제 보완 책임이 지금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역 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2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을 부여한 거지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을 했습니까? 시장기금을 맡겼습니까? 맡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용적률은 지하 공간 삽입이 안 되죠. 그럼 지하에요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에요. 공중활용. 여기까지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으로 해드렸죠. 갑니다.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은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요. 세 번째, 그냥입니까? 시장기구를 통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개발권 양도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등처럼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내용의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TDR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정책상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사오려면 메리트가 개발 가능 지역이 지가가 그냥입니까? 상승해야 됩니까?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 되죠. 그러므로 개발권의 취득 없이는 토지 개발자가 원하는 정도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개발 행위가 효과적으로 규제돼야 되죠. TDR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되는 거고요. 장점을 얻었습니까? 일본에 가시면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습니까? 줄인 거죠. 해결했고 재정적인 부담을 그렸어요. 줄였어요. 시장 기능을 통했죠. 지하입니까? 2번 공중입니까? 공중. 자, 4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다름하게 양도만 해요.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직접 행사할 수도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단점의 1번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용적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또 우리가 하게 되면은 대지 지분이 많거나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면서 용적률을 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건물이 고층화됩니까? 그럼 이 지역의 교통이 혼잡되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보존 지역에 못 짓던 걸 일로 짓다 보니까 건물이 저체가 된다, 고층화 된다. 가밀 혼잡이 나타나요. 그럼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 지역이 가밀 혼잡을 가중하죠. 일조 꽃도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효율적 토지 이용을 행하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아까 토지은행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 넘겨봅니다. 자, 토지은행은 우리나라에 그냥입니까?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럼 공공토지에 관한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LH공사에서 하거든요.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확인했었죠. 그럼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얘도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토지은행 자체가 한 문제 나왔었어요. 최근에. 들어갑니다. 토지은행 들어볼게요. 토지은행을 우리가 아까 기출문제 공공토지 비축이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 공공토지 비축 제도예요. 그래서 어떤 학원 갔더니 어머 교수님 저 은행 가는데 토지도 은행에 맡겨요? 나 완전 쓰러졌잖아. 그냥이야 비축해 놓는 거야. 했다가 나중에 풀어주는 거죠, 그죠? 수급 조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부가 미리 비싼 값 좀 싸게 쌀 때 미개발지죠. 미개발 토지를 쌀 때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축했다가 매수해서 나중에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이요. 자, 그래서 장단점은 이따 또 할 거니까 일단 가볼게요. 제가 하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이 1번만 가져가세요. 1번에 가시면은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니까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적 수선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은행은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게 저렴하고 공급하죠. 토지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죠. 시장의 안전을 기할 수 있고. 3번의 별표. 아까 지자체에서 한다 그랬어요. LH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은행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공공개발용은 공공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고 수급은 그냥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건데 참고하시고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장단점이 나와요. 오른쪽 별표. 별표 치시면 자, 장점은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수급 조절을 통한 토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공개발 용도를 원활하게 그냥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5번 별표. 자, 우리가 미개발지다 보니까 건설사가 토지를 싸게 사죠. 그냥이야 난개발을 해.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에 대한 그러한 개발을 방지 및 지가 안정이 도모하는 거죠. 근데 단점은 그냥입니까?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자,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철거해야 돼요. 관리 문제가 생겨요. 토지 매입 시와 매출 시 사이에 가도기 동안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공영개발과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은행하고 이 토지 선매라는 걸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봤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공영개발하고 차이점이 나왔는데, 자, 공영개발 방식은 이제 신도시 개발로서 토지를 완전히 수용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미개발이죠, 아까. 그럼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은행이 공영개발보다는 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약하겠죠. 그죠? 그럼 밑에 보시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공영개발과 환지개발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옵니다. 자,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자, 이건 매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매수 방식.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없을 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토지를 구획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구획해줘서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발 사업을 충당해서 채비지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를 매각해서 되돌려줘요. 환지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토지가 그때 당시 7배나 막 뛰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투기가 나타납니까? 절차가 복잡하죠. 기반시설에 대한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공영개발에 대한 걸 바꿔버리는 거죠. 80년대에서부터 목동, 안산, 신도시, 판교까지 다 이 수용 방식을 일으켜요. 그러면 수용해버리니까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그냥입니까? 환수할 수도 있습니까? 투기를 안정시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또 확보할 수 있고 절차가 신속하지만 그냥요, 얘도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보통 보상을 해줄 때 보통 실거래예요, 공시지가요.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가볼게요. 자, 공영개발은 매수예요. 그래서 이제 공적 주체가 사업 시행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직접 개발하고 또 어떻습니까? 공사 등에 시행하는 것을 또 일종의 대형 개발을 또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환지 개발 방식은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조합도 그냥 다 시행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3번 묶어보세요.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이 끝난 뒤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그냥입니까? 재분배합니까? 그럼 3번에 토지를 원소유자한테 돌려준다 그랬죠? 이게 가장 유력해요. 얘가. 자, 그러면서 매수와 환지를 비교해보죠. 자, 환지는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투기가 유발되죠. 7배나 뛰어요. 근데 수용은 지가를 안정시킨다는 건 가격을 떨어뜨리죠. 투기를 방지하고요. 환지는 개발이익 환수 기능이 그냥요, 약해요. 왜?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이익이 사유화됩니다. 그런데 예수 방식은 그냥입니까? 개발이익 환수 기능이 강합니까?
수용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익을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환제 방식은 개발 비용이 적게 들죠. 근데 매수 방식은 됩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환제는 그냥입니까? 기간이 좀 장기화됩니까? 매수는 빨리 신속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제 방식이라는 건 특히 이제 불합리한 환제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나 또 사적인 이익 추구로 공공용지 확보가 미흡한데, 자, 매수 방식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보상 관련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땅에 대한 토지를 수용하면 그냥입니까? 주변 지역이 상승합니까? 그럼 통화량이 팽창돼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죠. 그럼 그 지역에 또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감정평가 제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박사 동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메리트가 없대요. 근데 나중에 그냥입니까? 서서히 주변 땅값이 올라갑니까? 그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주변 지역의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우측 보시면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나요? 자, 요건 이제 개발부담금도 여기 들어가는데,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토지 인접성에 의해서 만약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고요. 만약에 30번지에 갑돌이가 있으면 갑돌이 땅값이 올라갔죠.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됐죠. 그럼 그냥요 반드시 환수를 해야 돼요. 자, 정의 갑니다. 개발이익이라는 정의가 나왔어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지가 상승을 개발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3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을 발생할 경우 그냥입니까? 개발부담금을 환수합니까? 그럼 토지 개발 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건 양도소득세도 들어가요. 간주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들어가고 각종 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해 가셨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주택정책으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했어요. 토지였어요. 근데 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주택. 그럼 주택의 의의는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좋은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자, 2번에 가시면 주택 공급의 원칙은, 자, 여러분 봐봐. 공급을 하려면 수요에 맞게끔 그냥입니까? 양을 맞춰줘야 됩니까? 적시에 그때그때 해야 되죠. 자, 적지는 지리적 위치예요. 자, 우리가 주거용 같은 건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위치해야 되는 거고요. 저법은 법을 어기지 말자는 거죠. 간소성 있게 빨리 가자는 건 참고하는데, 시험 문제는 임대주택 정책 있죠. 별표 쳐보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가 출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일단 살펴볼 텐데, 임대료 규제가 가장 유력해요. 임대료 규제가. 자, 임대료 규제는 아까 제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직접적 개입에 들어갑니다. 가격 통제를 직접 우리가 정부가 인수해서 통제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임대료 규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자, 자, 우리가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최고가격제죠, 그죠? 그러면서, 자,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요 균형 임대료가, 자, 균형 임대료가, 자, 시장상에서 너무 높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을 높일 수 있고 가격을 내릴 수도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니다. 뭐 균형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까지라고 한다면, 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죠. 그럼 높게 하게 되면요, 보세요. 자, 가격을 높게 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건데, 자, 가격을 높게 하게 되면 지금 다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어떤 놈이 120만 원 받아요. 그럼 임차인들이 안 가죠.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얘는 100만 원으로 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가격을 내렸을 때에 대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다. 근데 단기와 장기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자, 그러면서 일단 거기까지만 체크해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임대료 하한제요? 상한제? 직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의에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임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해요. 최저예요? 최고예요? 자,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라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격 규제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건 규제한다는 자체는 싸게 팔라는 거는 소득을 재분배시키고 형평성을 강조하죠. 자, 근데 임대료 규제는 거기가 지금 얘가 힌트인데 공급이 가격 타협성이 완전 비타협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단계예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단기에 공급량이 저량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을 이뤘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게 되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장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양을 줄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주거를 다른 걸로 전환시키려면 그냥입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단기는 못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0개 있으면 수요도 10개, 공급도 10개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효과를 얻고요. 그럼 15개가 된다는 것은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단기도 그냥 있어요. 초과 수요가 나와요. 왜?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 이동이 좀 저하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완전 비트라적이라는 상태에서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을 줄인다? 전혀 못 줄인다. 그럼 기존 임차인들한테 이 임대인의 20만 원이 가게 된 거죠. 소득 재분배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무슨 비트라적이죠? 완전 비트라적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가장 크다. 임대 하락해도 공급량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비 장탄 아시죠? 그러면 단기는 그냥요 비탄력적이에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가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장기를 가서는 확 줄이겠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아까 단기는 못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가격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 줄여보니까 요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밖에 안 벌어졌죠. 5개. 근데 그냥입니까? 장기에는 공급을 다른 걸로 전환시킵니까? 그럼 공급을 줄이죠. 그럼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요. 5차례 줄어들죠?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급이 5채고 수요가 15개니까 1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120만 원, 40만 원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암표 팔 때 아줌마들이 몇 표 써서 팔아요? 모자 쓰고요. 일로 와봐요. 그러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뒷거래가 되다 보니까 특히 신규 임차인들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활발하게 할까 저하할까? 안 나가죠. 그래서 신규가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니 출퇴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갑니다. 그럼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디가 효과가 나타나요? 단기가 효과 있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갑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됐죠. 단기보다 어디에서 발생돼요? 장기. 관리가 소홀하고요. 임대주택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죠. 투자 기피하고. 그러면 수입이 주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겠죠.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증가한다는 건 또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 자,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임대주택을 그냥입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시킵니까? 그럼 신규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입니까? 아까 암시장. 그럼 법정 임대료와 암시장에 대한 이중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나타나죠.
그럼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활발하다, 저하다, 저하고 임차인의 암시장에 대한 피해는 뭐냐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는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얘네가 그냥입니까? 자체적으로 불리해졌습니까? 왜? 초과 수요가 발생되니까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원하는 잉여가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배표.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가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균형 상태로 다시 거래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높였을 때는 임대료 수준, 임대주택 양 및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100만 원 받는데 120만 원 받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회귀됩니까? 그럼 정책상 아무런 변화가 없고 초과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수요함수 있잖아요. 수요함수는 QD가 수요량인데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빠지죠. 근데 공급함수는 P 앞에 그냥입니까? 플러스가 붙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증가함수거든요.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자 균형을 구할 때 자 봐봐요. 빨리 구하는 방식은 균형을 구할 때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어차피 얘는 P가 마이너스고 얘가 2P면 20P면 합쳐지잖아요. 따라서 P는 뭐자? 우리가 고수업 칠 때 P박 쓰면 안 되죠. 그럼 몇 P가 되죠? 30P가 되겠죠.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숫자는 빼자. 11,000에서 2,000을 빼면 9,000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3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P가 300이고 이를 돕기 위해서 균형점을 제가 구한 거죠. 요게 300이 되고요. 그럼 양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양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떨까? 우리가 그러면 양은 8,000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 일단은 이번에 최고 가격이 200만 원으로 규제할 때 양가로 1번 초과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것만 체크하고 암시장을 하지 마세요. 암시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그렇지만 밑에 가시면은 3번에 최고 가격 400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400원으로 올린다는 건 그냥입니까? 규제 가격을 올린 겁니까?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규제 이전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규제를 지금 200으로 규제했죠. 그럼 200, 따라서 200 규제를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럼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물량이 더 많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400원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맞습니까? 그럼 자, 대입시키는데 좀 해설이 좀 오타가 났는데 지금 그냥요 가격이 200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양가로 1번 초과 수요 3000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갑니다. 11,000에서 여기 10P죠, 10P. 그럼 P가 200이잖아요. 그럼 2000이잖아요. 그럼 9000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요는 그냥입니까? 9000이 됩니까? 9000이 되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은 약간 좀 그 안에 오타예요. 공급은 거기 보시면 200이 아니라 공을 하나 좀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이죠? 2000입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거기 좀 빠졌어요. 편집하다가. 그럼 플러스 여기 20은 고대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다 아까 얼마를 대입시켰어요? 200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20 곱하기 200은 얼마가 돼요? 4000이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4000에다가 그냥이 돼요? 2000을 더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6000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공급이 6000이죠? 수요가 9000이죠? 그럼 얼마만큼의 초과 수요? 3000만큼의 초과 수요가 기출이었어요. 적으세요. 기출. 적었나요? 근데 자, 갈게요. 자,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씨 자랑 좀 그만하자 그러는데 자꾸 자랑이 나오네. 이게 왜냐면 아직 안 나온 것도 제 요약집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나올 거는 3번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냥이야 가격 올려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암시장이 나옵니다. 근데 암시장은 지금 건들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지금 저는 하고 싶어요. 의욕은 아는데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해봐야 까먹어. 나중에 가서 해주고 혹시라도 문제집을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지만 문제집에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암시장이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실제원들이. 그죠? 제 말 틀려? 노력을 하면 내지. 근데 이거 귀찮거든. 뭐 암시장까지 내느냐 그러는데 암시장은 아직 놔두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갈게. 잘 보세요. 자, one more time. 그냥이야 균형을 구해. P는 그냥이야 합쳐. 몇 P? 30P. 그죠? 그냥이야 숫자는 빼. 그러면 가격이 300이 나오죠. 8000이 양이 나오는데 균형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 우리가 균형을 알지 못해도 맞출 수가 있는 게 대입시키면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예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많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을 적은 거죠. 대답이 없으신 거죠. 이 문제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니까. 할 수 있겠어요? 굳이 내가 200을 구했던 건 400을 풀라는 얘기죠. 그럼 400은 그냥입니까? 가격 올렸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갈게요. 만약에 균형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 따라해 보세요. 만약에 200원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대입시킵니까? 그럼 초과 수요가 나오면 정답이 돼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400을 대입시키니까 공급이 더 많아요.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뜨더라도 첫 번째는 양가로 1번이 뜨죠. 왜? 기출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쯤에 대한 모의고사는 양가로 2번쯤 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번 정도 나옵니다. 찾았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지금 균형이 얼마지? 300. 얘기도 안 한다 이제. 그럼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높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고 내리게 되면 대입시키는 거고 초과 수요가 나온다는 거고. 찾았죠, 그죠? 근데 얘가 문제가 딱 한 번 나오고 그때 보면 안 떠요. 얘도 완전 끊긴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 근데 왜 암시장까지 냈어요? 이 책을 물려주라고 다음 세대까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저도 이제 좀 갈려요. 강사들이 뭐
어떻습니까? 저를 좋아하는 강사가 있고 수강생이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수강생들도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자기가 또 강사가 안 맞으니까 다른 강사를 또 듣는 거야. 그죠? 그럼 그냥이야 또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이 아니라 제 동창의 여자가 좀 이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네 남편 좀 괜찮지? 그랬더니 그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옮겨봤자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 개론을 그렇다는 게 아니라 타 강사분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그 강사가 아니면 뽑았겠어요? 뽑았다는 건 인정이 된 거잖아. 맞아요? 따라가란 말이야, 따라가. 그죠? 내가 그 동창이 여동창이 명언을 들었어. 그놈이다. 그럼 이혼해야 돼? 그냥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냥 우리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려? 그냥 맨날 이혼해갖고, 아니, 뭐냐면 이혼이 아니라 7월달 가면 다른 데 가고 막 다른 데 막 그래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그놈이야. 그죠? 어차피 합격해. 그냥 앉아서 딱 듣는 거야, 그냥.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 타 강사가 뭐 잘한다. 또 가면 또 야매도 틀려. 그러면 또 보고 또 보는단 말이야. 그죠? 내 야매에 익숙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란 말이야. 뭐다 그랬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거 대대손손 좀 물려줘야 돼요. 왜냐면 아직 나올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들이.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요약집이 내용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출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 암시장까지 갖고 가는데 지금 상태는 이걸 처방 내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처방전은 한 7, 8월 달에 처방을 내리니 지금 요것만 갖고 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원모 타임. 그냥이야 P는 합쳐. 숫자는 빼. 그래서 300과 8,000원에 대한 균형점이라는 게 첫 번에 나왔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맞나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 그럼 뭘 냈냐? 초과 수요라는 걸 냈죠. 그럼 대입시켜서 그냥이야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가 정답이야. 초과 따라 해줄게. 초과 공급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다시 꿀팁이야. 이 문제 나왔어? 무슨 공급 찍으면 안 돼? 초과 공급 찍으면 내가 주소 찾아갖고 집에 초작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으로 할 거예요. 무슨 공급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200이라는 걸 구한 거, 300이라는 균형을 구한 건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지. 만약에 모의사 나오면 그냥 대입시키시면 돼요. 그럼 초과 수요가 많으면 무슨 수요가 정답? 초과 수요. 공급이 많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암시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나온다면 그 초과 수요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4번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4번에 지금 1, 2번까지만 끊어보세요. 1, 2번이 규제거든요. 그럼 1, 2번 중에서 틀린 거가 있겠죠? 그럼 4번에 1, 2번 중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1번이 정답이죠. 자, 합니다. 단기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발휘되지 못한 데다가 밑줄 쳐보세요. 자, 그럼 봐봐. 단기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럼 지문이 틀린 거죠. 중간에도 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럼 그냥 날리시라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거기 뒤에 해설이 있죠? 그럼 해설을 좀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지만 옳은 질문이냐면, 자, 단기적으로는 그냥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늘어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헷갈리게 출제원 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냈어요. 말이 안 맞아. 아니, 늘어나지 않아, 줄어들지 않아. 그렇지. 그럼 임차인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장기는 그냥이야 공급이 감소를 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효과가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잘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와서 제가 고쳐드린다면 전문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라고 하셔야 되죠. 체크하셨죠? 그다음에 2번은 맞아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기존 임대주택이 그냥입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시킵니까?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부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책을 써서 자, 지금은 가격에 대한 것보다 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공급량을 조금 더 그냥입니까? 많이 늘려줘야 됩니까? 근데 규제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부의 실패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면 장기까지 가야 돼요. 단기에서 끊겨야 돼요. 단기에서 끊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